이번에 볼 작품은요, 동주네요. 영화 동주고요. 사실 수능에는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작품으로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학교에서 이걸 픽을 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선생님의 애정이 반영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영화 동주에 대해서 좀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뭐 크게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마 쉽게 쓰여진 시를 아마 내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아마 영화 본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죠. 자, 일단 내용 보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얘는 시나리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알겠지만 얘네들 기본적으로 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기본 단위로 설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씬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데 샷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씬을 이룬다라고 보시게 되면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씬 78이라고 되어 있죠. 취조실이라고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주에게 바짝 다가서는 특보. 교토조선인 유학생 사건에 주동자는 너지? 네가 교토로 찾아와서 송몽규를 붙인 거 맞지? 라고 되어 있죠. 보면 알겠지만 이 송몽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건데 이제 붙들려서 이제 취조를 당하는 장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동주 멍하니 보다가 아니요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 윤동주는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같이 엮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였죠. 씬 81, 육첩방, 회의 중인 몽규라면서 우리한테 이제 과거로 이제 넘어갔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역순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빼곡히 적은 조선인 유학생 명단을 펼쳐 보이며 제국대학 출신 포함해 법학과, 의과장교 시험을 치를 조선인 학생들이 절반만 격해도 3, 40명 이상 장교들이 나오고 훈련소 의무대 장교로 들어가면 교토지역 조선인 장교들이 어디로 배치된지를 알 수 있을 거야. 가야겠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몽규이네. 하숙집 안방 앞 통화 중인 동주. 교토로 제가 갈게요. 영국 출판사에 편지도 보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영국의 출판사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주의 시집발간 관련해서 현재 이제 쿰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제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영문 번역이 끝나면 바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영국 출판사 주소 주시면 영문 번역본도 제가 보내도 돼요? 보내도 돼요. 교토 가서 연락할게요. 전화를 끄는 동주. 몽규의 애들이 계단을 우르르 내려온다. 어디가? 모임이 있어. 기다려. 나도 금방 준비할게. 여기 밑줄. 네가 굳이 안 와도 되는 모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장면 보면 알겠지만 이 동주는 소외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송몽규 입장에서도 동주라고 하는 애랑 이제 좀 거리가 가까운 조카 사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동주의 성격 잘 알았을 거고요. 워낙 이제 시를 쓰거나 조용하게 뭔가 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신과 약간 이제 좀 거리감이 있었겠죠. 학생 1, 2와 나가는 몽규. 신 84 육첩방. 커튼이 쳐진 창문 앞으로 오는 동주. 커튼을 살짝 열면 골목 사이로 사라지는 조선인 유학생과 몽규의 뒷모습. 회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깨끗해진 육첩방. 방안이 텅 비어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부각하는 어떤 장치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책상 아래에 몽규가 사용한 펜이 떨어져 있다. 몽규의 펜을 짚는 동주. 쉽게 쓰여진 시. 동주 목소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동주의 목소리가 그 나레이션처럼 깔리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시를 읽어주면서 장면들이 전개가 되겠죠. 뭐 잘 아시겠지만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밤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겠지만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때 자아성찰의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속살거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속살거린다라고 하는 건 속닥속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일종의 청각적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일종의 의인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자신의 공간이죠. 그래서 육첩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과 연결지어서 이해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신의 노트에 시를 쓰는 동주. 창밖에 비가 내린다. 텅 빈 바람이 방 안으로 비가 들이친다. 시인이란 자신의 상태죠.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슬픈 천명, 하늘이 내린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조적인 인식을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치?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시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창문을 닫는 동주, 땀내와 사랑의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몽투를 일종의 부모님의 사랑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것들을 뭔가 익히고 해야 되는데 늙은 교수의 강의 같은 경우는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서트라고 하는 건 장면을 삽입하는 걸 얘기할 건데요. 여기서 장면이 삽입되는 건 동주의 어떤 과거의 모습입니다. 쿠미와 전차를 타는 동주, 효치 교수의 수업을 듣는 동주, 뒤편에 앉은 쿠미를 돌아본다라고 하면서 아까 쿠미는 이제 같은 동기인가 봐요. 그래서 동주의 과거의 모습을 인서트로 함으로써 시의 내용 이해를 돕고 있죠. 찐 84. 은밀한 회합 장소 중회합. 계단을 오르는 몽규의 발걸음.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노크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몽규가 회합 장소로 들어서자 10명의 학생들이 몽규 일행을 맞이한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여기서 말하는 동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겠지만 옛 친구 정도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두 번째는 어떤 이상과 꿈을 얘기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종의 상실의 이미지와 연결해서 우리가 얘기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서트, 용전들파를 뛰어 놀던 익환 농주 몽규. 이제 이건 과거에 굉장히 사이좋았던 모습들이었겠죠. 영희 전문 시절 수업을 듣고 어울렸던 여진과 몽규 저축.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하나씩 이제 사라져가고 있었겠죠. 나는 뭘 받아?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한 것이다. 일종의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인서트. 육첩방에서 홀로 쓰는 동주. 몽규가 학생들 중심에 선다. 몽규 주변으로 모여드는 학생들. 여기 밑줄 폼에서 조선혁명 선언문을 꺼내어 읽는 몽규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의 주도자가 결과적으로 몽규였던 거죠. 그치? 조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이다. 혁명만이 일본을 쫓아낼 유일한 방법이고 그 혁명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는 민중 하나하나가 폭탄이 되어 불합리한 시대를 타도하고 인류가 인류를 억압지 못하게 하고 국가가 또 다른 국가를 수탈하지 못하게 몸을 날리는 것이다. 몽규 주변에 모인 학생들이 저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진다. 그쵸? 몽규가 했던 거예요. 다시 육첩방. 창문을 닫고 빗소리를 들으며 시를 쓰는 동주라면서 당연히 빗소리는 동주의 우울한 내면 심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겠고 자신의 처지를 더욱더 부각할 수밖에 없는 장치들이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일종의 자극적인 성착이죠. 커튼을 다시 젖혀서 창밖을 보는 동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리는 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보통 이제 1년의 변주이자 시상의 전환의 포인트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시선들을 여러분께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서 아까 85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특고와 동주. 다시 현재 돌아왔어요. 등불을 밝혀. 자, 여기서 등불이라고 하는 거 알겠지만 일종의 독립과 광복에 대한 어떤 의지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몬다라고 되어 있어. 일제강점기에 어둠을 내모아야 되겠죠. 일종의 대조겠어요. 시대처럼 올 아침. 시대처럼 아침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일 거고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최후의 나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 앞선 장면까지는 일종의 현실자와 외적자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보통 우리가 이상적자라고 얘기하거나 반성적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왜?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송문교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인물이니 모든 일은 송문교에게 돌려도 이상하지 않지. 송문교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살았어? 부끄럽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몽구와의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고가 동주의 얼굴 가까이 나와 무섭게 몰아붙인다. 서명란에 히라누마 교주라는 이름이 서 있다. 나는 나에게, 즉 최후의 나에 해당하는 이상적 자아가 나에게, 즉 현실적 자아겠죠?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면서 일종의 두 사람의 화해, 일종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상황이죠.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쉽게 쓰여지시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더 뭐 얘기할 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문제도 풀어보면 알겠지만 거의 뭐 내용일치 수준으로 여러분께 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역시나 이것 관련되어서 또 시나리오의 하나인 우리들의 브루스도 제가 이어서 한번 볼 건데요. 나중에 여러분께 또 그거 가지고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것도 제가 얘기할 게 많이 없긴 한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수업 대목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고생했어요.